제 이름을 이스마일이라 불러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남자가 있어요. 입가가 실룩거리고 나도 모르게 장의사 간판 앞에 멈춰서고 지나가는 사람 모자를 벗겨버리고 싶어질 때 그는 알아요. 이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야 할 때라는 걸. 이 작품은 복수라는 게 정말 정당한 싸움인지 아니면 사람을 집어삼키는 광기인지 묻는 이야기예요. 다리 하나를 앗아간 고래 한 마리에게 평생을 걸고 덤비는 남자. 그리고 그 집착에 함께 끌려가는 배 한 척의 이야기죠. 오늘의 책은 실제로 포경선을 침몰시킨 향유고래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정작 살아있을 땐 철저히 외면당해 작가를 평생 무명으로 남긴 소설 모비딕입니다. 뉴 베드포드에 도착한 이스마일은 빈 방 하나 없는 여관에서 낯선 남자와 침대를 나눠 써야 한다는 말을 들어요. 그것도 하필 머리 가죽을 팔러 다닌다는 남자와 말이죠. 밤늦게 방으로 들어온 건 온몸에 문신을 새긴 거구의 남자, 작살잡이 퀵해그였어요. 식인 풍습이 있다는 남태평양 섬 출신이라는 말에 이스마일은 이불 속에서 숨도 못 쉬었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퀵해그는 담뱃대를 나눠 피우며 다정하게 웃어 보여요. 이스마일은 깨닫죠.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이 부끄럽다는 걸. 둘은 그날로 의형제가 되어. 둘은 포경선의 고향 낸터킷으로 건너가 낡은 배 피쿼드호에 오릅니다. 퀘이커교도 선주 펠레그와 빌데드는 이스마일에게 유난히 짠 몫을 제시하며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죠. 승선 전, 누더기 차림의 노인 일라이자가 다가와 알 수 없는 말을 흘려요. 에이헤브 선장님한테 영혼이라도 넘긴 게 있나? 이스마일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어쩐지 등골이 서늘했죠. 출항한 지 며칠이 지나도록 선장 에이헤브는 갑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선실에 틀어박힌 채 선원들 사이에선 온갖 소문만 무성하게 떠돌았죠. 어느 새벽 마침내 그가 나타나요. 고래뼈로 깎아 만든 의족을 짚고 얼굴부터 목까지 번개 맞은 듯한 흉터가 새겨진 노인. 그 눈빛만으로도 선원들은 압도당했어요. 1등 항해사 스타벅은 신중하고 신앙심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선장의 눈빛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그림자를 읽고 조용히 불안해하기 시작하죠. 어느 날 에이헤브는 선원들을 갑판에 불러 모아요. 그리고 금화 한 잎을 주돛대에 대못으로 박아 넣으며 외치죠. 흰 고래를 가장 먼저 발견하는 자에게 이 금화를 주겠다. 그가 쫓는 고래의 이름은 모비딕. 온몸이 눈처럼 흰 전설의 향유고래였어요. 에이헤브는 눈을 부릅뜨며 외쳐요. 태양이 나를 모욕한다면 나는 태양이라도 찌르겠다. 사실 지난 항해에서 모비딕은 낫으로 풀을 베듯 그의 다리를 통째로 물어뜯어 갔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저 하얀 산 같은 이마만 보면 미쳐버릴 것 같다. 에이헤브는 작살 소켓에 독한 술을 채워 선원들에게 돌려요. 다들 취기에 휩쓸려 복수를 맹세하죠.
오직 스타벅만이 잔을 든 채 굳은 얼굴로 침묵을 지켰어요. 항해가 시작되고 나서야 선원들은 몰래 숨겨둔 페달라와 그의 부하들을 발견해요. 그림자처럼 조용한 파시교도 노인. 에이헤브는 그를 개인 보트의 작살잡이로 삼아둔 참이었죠. 이스마엘은 항해 내내 고래에 대해 파고들어요. 크기, 습성, 두개골 구조까지. 하지만 알면 알수록 고래라는 존재는 인간이 끝내 다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수수께끼로만 남았죠. 드디어 저기 물을 뿜는다 는 외침과 함께 보트들이 바다로 내려져요. 파도를 가르며 몸싸움을 벌이는 선원들. 거대한 꼬리 지느러미가 하늘 위로 솟구쳐요. 보트 담당이던 소년 핍은 겁에 질려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가 그대로 망망대해에 홀로 버려져요. 몇 시간 뒤 구조됐을 때 그의 눈은 이미 다른 세상을 보고 있었죠. 스타벅은 참다 못해 선장에게 맞서요. 그건 그냥 본능으로 움직이는 말 못하는 짐승일 뿐이에요. 짐승에게 복수를 하겠다니 그건 미친 짓이에요. 에이헤브는 차갑게 되받아쳐요. 보이는 건 전부 가면일 뿐이야. 나는 그 가면을 뚫고 치겠다. 바다 위에서 마주친 세뮤얼 앤더비호의 선장은 자신도 모비딕에게 한쪽 팔을 잃었다며 손사래를 쳐요. 그놈은 쫓을 상대가 아니야. 포기하게. 에이헤브는 코웃음만 쳤죠. 퀵회그가 원인 모를 열병으로 알아눕고 말아요. 자기가 곧 죽을 거라 확신한 그는 목수에게 카누 모양의 관을 짜달라 부탁하고 자기 몸에 문신을 그대로 새겨넣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퀵회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아직 육지에서 끝내지 못한 일이 남았거든. 그는 씻은 듯이 회복했고 관은 이제 그의 옷과 물건을 넣는 괴짝이 됐어요. 거센 폭풍이 몰아치던 밤, 돛대 끝마다 푸른 불꽃이 일렁여요. 선원들은 불길한 징조라며 벌벌 떨었지만 에이헤브는 그 불꽃을 향해 팔을 뻗으며 웃어 보였죠. 팩달라는 낮은 목소리로 예언해요. 선장님은 두 개의 관을 보기 전엔 죽지 않아요. 하나는 사람 손으로 짜지 않은 것, 다른 하나는 미국산 나무로 만든 것. 에이헤브는 그 말에 오히려 안도하며 웃었어요. 길 위에서 만난 레이첼 호의 선장이 다급히 배를 세워요. 제발요, 딱 하루만. 제 아들이 아직 저 바다 어딘가에 있어요. 하지만 에이헤브는 고개를 저으며 그대로 지나쳐가요. 그날 밤 스타벅은 총을 든 채 선장의 선실 문 앞에 홀로 서요. 방아쇠에 손가락을 얹었다가도 차마 당기지 못하고 조용히 물러서죠. 그는 선원이지 살인자는 될 수 없었으니까요. 모비딕을 쫓은 지 벌써 40해. 에이헤브는 갑판 난간에 기대어 조용히 되뇌어요. 아내와 아이 얼굴도 가물가물한데 나는 왜 이 짓을 멈추지 못할까? 하지만 그 순간도 잠시 그는 다시 눈을 부릅떠요. 그리고 마침내 막루의 선원이 목이 터져라 외쳐요. 저기다! 흰 고래다! 수평선 위로 눈처럼 흰 등이
물살을 가르며 떠오르고 있었어요. 첫날 보트들이 일제히 내려져요. 모비딕은 순식간에 에이헤브의 보트를 통째로 들이받아 산산조각 내버리죠. 선원들은 간신히 헤엄쳐 살아 돌아와요. 둘째 날, 다시 시작된 추격에서 모비딕은 세 척의 보트를 한꺼번에 뒤엉키게 만들어요. 그 혼란 속에서 페달라는 자신의 작살줄에 휘감긴 채 고래 등에 매달려 바닷속으로 사라져요. 셋째 날 아침, 마침내 흰 고래가 정면으로 돌아서요. 그리고 곧장 방향을 틀어 이번엔 보트가 아니라 피쿼드호 그 자체를 향해 무섭게 돌진하기 시작하죠. 거대한 충격과 함께 배의 옆구리가 뜯겨나가요. 에이헤브는 마지막 작사를 온 힘을 다해 던지지만 그 순간 자신의 목에 밧줄이 휘감기며 그대로 바닷속으로 끌려 들어가요. 뱃머리부터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한 피쿼드호는 결국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요. 그 소용돌이가 배와 선원들 거의 전부를 함께 삼켜버렸죠. 단 한 사람, 이스마엘만이 살아남아요. 예전에 퀵해그가 짜두었던 그 관이 물 위로 떠올라 텅 빈 구명대가 되어 그를 지탱해줬거든요. 그는 하루 밤낮을 그렇게 떠돌았어요. 모비딕이 남기는 가장 서늘한 질문은 복수가 과연 누구를 위한 싸움이었나 하는 거예요. 고래는 그저 헤엄쳤을 뿐인데 한 사람의 집착이 배 한 척과 선원 30명의 목숨을 삼켜버렸으니까요. 멜빌은 실제 포경선원 경험을 녹여 이 소설을 썼지만 정작 세상은 철저히 외면했어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이 실패한 작가라 믿었던 그는 조용히 되묻는 듯해요. 우리가 놓지 못하는 그 흰 고래는 정말 쫓을 가치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놓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끝내 놓지 못하는 흰 고래가 있진 않나요? 답은 내리지 않은 채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